내 이름은 한도겸. 조선 경성 서쪽 성정동 끝자락에 자리앉았고 오래된 약초집에서 자랐다. 고아로 자라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분은 백두산까지도 올라가 약초를 캐던 이름난 야인 약초꾼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늘 마당 끝에서 말린 쑥 향기를 맡으며 낮잠을 자거나 장독대에 엎드려 땅거미 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놀았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나를 보며 저놈은 사람보다 풀이랑 말이 더 잘 통할 거야 하고 웃었고 아이들은 풀도령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도겸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누군가 그걸 알아주는 날이 온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해봄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일이 생겼다. 그날도 나는 성정동 장터 한복판에 쪼그려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약초주머니를 끄적이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산삼 껍질, 말린 오미자, 백출 한 줌과 내게만 향기를 맡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풀잎 하나가 있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을 때 난 그 풀잎을 꺼내 코끝에 대곤 했다. 이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고 장터에는 봄꽃 가루가 날리며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으스러졌다. 나는 버드나무 잎처럼 가벼운 몸을 일으켜 마당 한가운데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섰다. 소매를 걷고 허리를 펴자마자 내 입에서 이렇게 외쳐졌다. 경성 성정동 백성 여러분. 조선 제1의 명탐정 한도겸이 나왔소. 잃어버린 물건, 사라진 사람, 알 수 없는 일, 뭐든지 맡기시오. 내 주머니 안엔 하늘이 내린 약초가 있소이다. 장터가 조용해졌다. 순간의 정적 이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또 시작이군. 이번엔 뭘 잃었길래 그래, 도겸아? 하하, 지난달엔 닭 잃은 집 찾아다니더니 이젠 무슨 귀신이라도 쫓을 셈인가?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도겸이는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허면 지난주에 사라졌던 윤참봉댁 붉은 가끈은 누가 찾아줬소? 바로 이 도겸 아니오. 그 순간 내 말에 귀 기울이던 한 소녀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얼굴에 복숭아꽃처럼 붉은 기운이 도는 15쯤 돼 보이는 아이였다. 명탐정 날이 제 고양이가 사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물론이요. 고양이는 배고프면 집을 떠나지만 마음이 남은 곳으로는 반드시 돌아오오. 아이의 손에서 냄새가 남은 수건 한 장만 주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수건을 내밀었다. 나는 약초주머니를 열어 그 풀잎을 꺼냈다. 그리고 고양이의 채취를 풀잎에 스치듯 묻혀 마을을 돌았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난 저녁 무렵 나는 장터 뒤편 도자기 굽는 도공의 마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앞발에 상처가 있었고 옆에 굴러다니는 생선뼈를 보니 굶주림에 훔쳐먹다 들킨 듯했다. 그날 밤 아이는 울고 고양이는 울음 대신 내 품에서 야옹거렸다. 동네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몇몇 어른들은 처음으로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이, 도겸이. 그거 진짜 찾았다고? 하하, 미친놈이 아니라 도인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나무패, 바람에 날아간 면, 장터에서 떨어뜨린 작은 놀이개.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나는 마치 궁중살인 사건이라도 해결하듯 진지하게 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지만 아이들은 내 눈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 장터에 어김없이 올라온 나는 다시 나무 상자 위에 섰다. 이번에는 내 말을 듣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도적이 아니면 귀신이요. 귀신이 아니면 속임수요. 그렇다면 그걸 밝혀낼 자는 누구겠소? 바로 나, 한도겸이요. 그때였다. 장터 어귀에 검붉은 저고리를 입고 얼굴을 반쯤 가린 여인이 나타났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단정했고 허리에 찬 비녀에서 은빛이 반짝였다. 이상했다. 분명 처음 보는 여인이었는데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꿈속에 자주 들락날락하던 인물 같았다.
그 여인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와 떡집 앞에 섰다. 상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고는 작은 보자기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와 내 시선이 딱 마주쳤다. 뭔가 이상한 떨림이 손끝까지 흘렀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진짜 사건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에서 시작된단다. 그리고 그날의 틈새는 바로 그 여인의 비녀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시작되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이후 내 마음엔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성정동 장터에서 처음 마주친 그 여인. 은은한 향기와 단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이름이 서화연이라고 했던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 그 이름은 고인 물 위에 떨어진 꽃잎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장터에 나갔다. 혹시라도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났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성정동 골목에서 오래된 인연 하나가 불쑥 찾아왔다. 장터 옆 주모댁의 딸 윤복이었다. 어릴 적엔 같이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19이 되어 작은 찻집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다. 도겸아, 요즘 또 이상한 일에 빠져 있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알아. 며칠 전부터 매일 장터에서 뭔가 기다리는 눈으로 서 있더라.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혹시 중요한 사건이 터질까 봐 그러는 거야? 혹시 그 사건이 빨간 저고리를 입은 여자랑 관련 있는 건 아니지? 그녀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윤복이는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여인, 내가 봤어. 우리 찻집에도 잠시 들렀었거든. 이름은 서화연. 참 신기한 사람이야. 차를 마시면서도 눈을 감고 향을 먼저 맡고 꼭 약초를 다루는 사람 같았어. 찻집에 자주 와? 아니.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이 있어? 윤복이는 찻집 안에서 조심스레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속에는 말린 국화와 정향, 그리고 잘게 부순 각시투구꽃 잎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각시투구꽃은 독성과 약성이 함께 있는 약초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한 약재였다. 그걸 일반인이 이렇게 소지하고 다닌다고? 혹시 그녀가 뭘 말하진 않았어? 응, 이런 말을 남겼지. 꽃은 때로 독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 독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질해졌다. 분명히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의 흔적을 따라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성정동 남쪽 빈민가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젊은 어머니 하나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도겸 날이 맞습니까? 떡집 앞에서 고개를 다치셨다던데. 예. 아, 그때 본 적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화연 언니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자주 우리 아이에게 떡을 주셨거든요. 거기엔 언제나 무언가 좋은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떡 보자기를 가져왔다. 그 안엔 말린 생강과 계피 가루가 가득했다. 이걸 아이들이 감기 걸릴 때 먹으면 금세 나아요. 그런데도 화연 언니는 절대 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떡이라고 했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불렀고 그녀 역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녀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길목, 그녀는 벽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만났군요. 명탐정 날이. 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냥
그쪽이 먼저 따라왔으니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내가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명탐정의 직감이란 참 귀엽군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안엔 약재 이름과 분량이 적혀 있었고 하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열이 많은 아이에게 좋은 차, 그러나 상단에 비싸게 팔지 말 것. 이건 내가 예전부터 적어두던 처방이에요. 혹시 필요할까 해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화려하지만 뿌리는 어두운 땅 속에 숨겨진 존재. 누구나 꺾고 싶어 하지만 꺾이면 다시는 피어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만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이건 나의 마음이었다. 화연을 마지막으로 본 날부터 며칠이 지났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이 맴돌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 성정동 장터 맞은편에 있는 죽집에서 허기를 달래고 있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담백한 못이 저고리에 갈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 올리고 있었고 손에는 정갈한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한도겸 나리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에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저는 북현리 유약방 유태선 대인의 딸 유은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요 며칠 사이 저희 약방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그녀는 앉자마자 보자기를 풀어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시든 각시투구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밤 약방의 창고에서 이 꽃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약재들은 손대지 않았고요. 딱 이 꽃만.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각시투구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약초다. 꽃 자체엔 독성이 강하나 잘 가공하면 열병의 특효를 보인다. 누군가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훔쳐갔다는 뜻이었다. 범인은 약재에 대해 아는 자일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포도청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사실 얼마 전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는 단정했고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꽃은 본래 독이지만 바르게 쓰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꽃이 가야 한다. 그 글꼴을 읽는 순간 나는 등 뒤로 한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서화연.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던 그 각시투구꽃 비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은하 낭자,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서화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병이 심했을 때 어머니 대신 저를 돌봐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기생이었지만 의녀보다 약초에 능했고 사람의 맥을 짚을 줄 아셨어요. 그때 제가 고열로 며칠을 앓다가 그녀가 만들어준 꽃차를 마시고 나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분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누구도 이유를 몰랐고 그 뒤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죠. 나는 묘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화연은 단지 과거의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다루는 이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은하의 안내로 북현리 유약방을 찾았다. 유대인은 깔끔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고 나를 보자 당혹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도겸 날이라. 딸아이 말을 듣고 직접 오셨군.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책임감이 있구려. 그는 나를 창고 뒤편으로 데려가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 보게. 밤마다 이 창살 틈으로 누군가가 드나든 흔적이 있어? 발자국은 작고 얕아.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나는 낮게 몸을 숙여 바닥을 살폈다. 희미하게 남은 흙자국과 함께 뭔가 번들거리는 기름 자국이 있었다. 약초에서 묻어날 수 있는 성분. 나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닦아 코끝에 대었다. 바로 그 향기였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만의 냄새. 그 순간 마음속에 선명히 울렸다. 확신이었다. 이곳에 화연이 왔다. 대인께서는 혹시 그녀의 방문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한 길을 택했다면 내 할 말은 없어. 다만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모든 진실은 오름과 그름의 사이에 있다. 때로는 선의가 법보다 앞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넘어간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혼자 성정동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정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정자와 작은 약초밭이 있던 곳이었다. 한때 화연이 머물렀다는 소문이 퍼졌던 곳이기도 하다. 정자엔 아무도 없었지만 돌바닥 위에 말라붙은 꽃잎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각시투구꽃이었다. 그것은 마치 화연이 나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익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길을 이해하려는 이야기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단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길을 택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탐정의 일이다. 사람의 기세는 바람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치면 느껴진다. 내가 처음 심기화 부인을 마주했을 때 바람이 등을 타고 불어와 뺨을 스치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론 부드러운 꽃향기 같은 말과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우는 사람을 벌써 3번이나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성정동 골목을 지나 북천 언덕 위에 위치한 부유한 저택을 향해 걸었다. 그곳은 심기화 부인의 저택이었다. 이른 봄이라 그런지 언덕길 양옆에 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이듯 들렸다. 담벼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정갈하면서도 어딘가 은밀한 기운이 돌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복 치마 끝자락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와 함께 다정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겸나리. 나는 그 말을 따라 발을 옮겼다. 심기화 부인은 생각보다 젊었고 또 어딘가 특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했지만 속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느낌이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진심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요즘 성정동에서는 도겸나리 이야기가 자주 들리더군요. 떡집 소동부터 고양이 실종까지 사람들은 나리를 반쯤은 미쳤다 하고 반쯤은 신통하다 하지요. 그녀의 말은 조롱 같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모든 진실은 조롱 속에서도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부인.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저택 뒤편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지금껏 본 어떤 정원보다도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일반적인 꽃밭이나 채소밭이 아니라 온갖 약초들로 채워진 정원이었다. 생강나무, 하늘타리, 백출, 감초, 그리고 정중앙에는 각시투구꽃이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이 정원의 대부분은 고인의 유산이지요. 제 남편께서 생전에 귀한 약초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이 정원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각시투구꽃을 가리켰다. 이 꽃은 독도 되고 약도 되지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명을 구하기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떠올랐다. 화연이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고운 한복을 입고 다나한 저택에서, 또 한 사람은 소박한 저고리를 입고 시장 구석에서. 두 사람이 같은 꽃을 두고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전혀 달랐던 것 같았다. 며칠 전 이 정원에서 각시투구꽃 한 송이가 사라졌습니다. 부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정원은 닫혀 있었고 안쪽 출입은 나와 몇 명의 하인만 가능하지요. 그런데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정원 구석을 살폈다. 고요한 풀밭 사이로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크기를 보아 여인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그 근처에 남겨진 종이 한 조각이었다. 바람에 날려 반쯤 묻힌 그것을 주워보니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꽃은 다시 피지만 진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글고는 단순한 경고였을까? 아니면 후회였을까? 나는 그날 밤 그 문장을 수십 번 곱씹었다. 저녁 무렵 부인은 차를 내며 내게 물었다. 도겸나리는 혹시 서화연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이름의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밝아졌다. 그녀는 일전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곳에 머문 적이 있었지요. 나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약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말투나 행동에서 품위가 느껴졌지요. 그래서 나는 내 정원의 일부분을 맡겼고 그녀는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짙어졌다. 평소의 담담함 속에 감춰진 분노의 실마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도둑맞은 약초들이 그녀의 흔적을 따라 사라졌지요. 나는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심기화 부인의 말 속에는 분명 배신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사실이 온전히 진실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저택을 나서며 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과연 화연은 무엇을 위해 각시투구꽃을 가져간 것일까? 그 꽃이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부인의 말대로 배신이었을까? 성정동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예전에 화연이 나누어준 떡 안에 묻은 약초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작은 주머니 속 알 수 없는 가루들. 어쩌면 그녀의 목적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너는 그녀를 믿는가? 심기화 부인의 집을 나선 후 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무거웠다. 발밑에 깔린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걸음을 붙잡는 듯했고 마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자 어쩐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여인은 말보다 눈빛이 많은 사람이다. 담담한 얼굴 속의 숨은 속셈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나는 결국 한숨처럼 길어진 그림자를 이끌고 성정동으로 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유은하가 운영하는 유약방을 다시 찾았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약향이 코끝을 찔렀고 그 속에 어렴풋이 각시투구꽃 향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마당 끝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도 단정했다. 그녀는 내 발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며 웃었다. 도겸나리, 오늘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혹시 신부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은하는 한숨을 쉬며 작은 마루 위에 앉도록 손짓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우려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리, 아버지께선 오래전 신부인과 함께 관군의 약초 납품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땐 저도 어렸지만 그 부인을 처음 뵈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따랐다가 묘하게 쓴 웃음을 지었다. 그때 저는 겨우 11살이었고 성이 많은 아이였죠. 늘 밤마다 열이 오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인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와 각시투구꽃으로 만든 약차를 주셨죠. 아버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독이 강하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차를 마셨고 일주일 만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시나요? 은하는 망설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그땐 감사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그분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어졌어요. 늘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그 속내는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왜 그 약초에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안개처럼 내 마음속을 뒤덮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약방을 나섰고 밤하늘에 떠오른 반달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그날 늦은 밤, 나는 다시 북천 뒷골목의 찻집으로 향했다. 화연이 자주 머물렀다는 곳, 그리고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날에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찻집 주인 남씨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 아가씨라면 가끔 밤중에 와서 뜨거운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는 조용히 가곤 했지. 말수도 없고 손이 참 고왔어. 하지만 눈빛은 참 슬프더구나. 혹시 그 뒤로 다시 온 적은 없습니까? 그날 이후? 아니,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 있었지. 몇 밤 전 누가 찻집 뒤편에 작게 편지를 붙여놓고 갔더구나. 처음엔 그냥 바람에 날린 종이 조각인 줄 알았는데 보니 글씨가 또렷하더라고.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찻장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종이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숨기려 하지 마라. 결국 모든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한순간에 조여왔다. 나는 그 필체를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화연이 아이들에게 써주던 약용 설명서에 쓰던 글씨체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근처에 아직 있었다. 나는 찻집을 나와 주변을 살폈다. 골목 끝 작은 우물가 근처,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 사이에 발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북쪽 능선 아래 오래전에 버려진 찬바람 드는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독염날이 문이 열리고 화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머리에 꽂은 비녀도 없었다. 수수한 회색 저고리, 약초를 손질한 듯 손끝엔 엷은 녹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이곳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냥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 말이 얼마나 솔직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비켜섰고 나는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좁은 방 안에는 작은 약통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엔 말린 감초와 생강이 널려 있었다. 방 한쪽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그려진 작은 종이와 간단한 진맥 기록들이 있었다. 이건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켰다. 열병이 도는 동네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양반댁 약국에서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병이 깊어질 때까지도 약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각시투구꽃을 가져와 여기서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훔친 것이 아니라 되찾은 것이었다. 약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돌린 것이었다. 하지만 신부인은 당신을 배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화연은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에게 한때 감사했어요. 나를 기생이라 무시하지 않고 약을 배울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약초를 치료보다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는 그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흐르는 한밤중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고도 단호했다. 그리고 독염날이 이제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쫓고 있던 진실이란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란 것을. 그리고 나는 그녀의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다.
서재 뒷산에 아침 안개가 옅게 내려앉을 무렵 나는 초가집 문을 열고 나왔다. 습기 머금은 흙냄새와 이슬에 젖은 풀잎향이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깨어 있었던 건 단순히 새벽 공기가 맑아서가 아니었다. 전날 밤 화연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때문이었다. 신부인께선 예전부터 각시투구꽃을 재배하는 특별한 정원을 가꾸셨어요. 처음엔 의로운 목적이라 믿었죠. 병든 아이들에게 쓸 수 있다면 독이든 뭐든 쓸모있는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꽃들이 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 꽃을 팔아서 양반가들은 권력을 사고 가난한 이들은 병들어 죽어갔어요. 화연의 눈동자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보며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날 오전 나는 유약방을 찾았다. 유은아는 작은 항아리에 담긴 약재를 햇빛에 말리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유태선 대인은 손수갈근을 썰고 있었다. 약방 안은 늘 그렇듯 향긋한 약초 냄새로 가득했고 마당에는 노란 마른 감잎이 몇 장 바람에 날렸다. 독염날이 유은아가 나를 반기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이후 화연 언니가 무사하다는 소문이 도는 걸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있어. 그 순간 유태선 대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긴 세월 약을 다뤄온 장인의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리, 내가 젊었을 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조정에서 민가에 약을 풀라 명했지만 몇몇 고관대작들이 먼저 약을 독차지해버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가장 고통받은 건 병든 아이들과 늙은 어른들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상자에서 오래된 목판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붓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수량이 적혀 있었고 글씨 옆에는 조그맣게 출하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내가 예전에 보관해온 기록이요. 누가, 언제, 어떤 약을 받아갔는지.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드리오. 나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지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화연과 함께 다시 산길을 올랐다. 그녀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머리를 낮게 틀어올리고 있었고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말하길 상자 안에는 각시투구꽃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 꽃은 잘만 다루면 독도 약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다루느냐죠. 나는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처음 약을 배우게 된 건? 언제였소? 화연은 잠시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내가 13살이던 해 언니 하나가 열병으로 쓰러졌어요. 가난한 기방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의원을 부른다는 건 언감생심이었죠. 그때 한 떠돌이 약초꾼이 우리 기방 근처를 지나다가 언니를 보고는 바로 손을 짚고 맥을 짚더니 무언가 풀을 다려주었어요. 그게 바로 각시투구꽃이었죠. 독하긴 했지만 언니는 살아났고 그 약초꾼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사람의 몸보다 풀 한 포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한 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의 여운을 함께 느꼈다. 해가 저물기 직전 우리는 다시 신부인의 저택으로 향했다. 밤이면 각시투구꽃의 향이 가장 짙어지는 시각이었다. 기와에 내려앉은 이슬이 반짝였고 저택 안쪽에서 희미한 촛불이 일렁였다. 우리는 담장 뒤편으로 돌았고 그곳에는 예전 화연이 몰래 빠져나오던 문이 여전히 있었다. 빗장을 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오래된 저장실이 우리를 맞이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닥은 눅눅했지만 화연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벽 안쪽 작은 틈을 밀었고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다. 이게 신부인이 약초를 거래한 비밀 명단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고위 관리거나 양반입니다. 이걸 조정에 제출하면 우린 신부인의 분노를 사게 되겠지요.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죽기 전에.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화연은 장부를 품에 안고 재빨리 몸을 숨겼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창문 너머로 본 이는 다름 아닌 유은하였다. 날이 저택 입구에 낯선 이들이 서성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는 눈치챘다. 신부인의 수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숨죽인 채 뒤편 담장을 넘어 다시 산길로 향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화연은 품에서 장부를 꼭 안고 있었다. 도망치는 길 위에서 그녀가 문득 멈춰 섰다. 날이 이 장부 말고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이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내 이름이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만은 잊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를 새삼 실감했다. 그날 밤, 산 아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가족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불안은 없었다. 내일이 올 것이고 그 내일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할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내야 했다. 소나기가 지나간 이튿날 새벽, 서재산 기슭의 오두막에선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밤새 쌓인 물방울이 지붕 끝을 타고 떨어지며 대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한겨울에서가 깨어난 듯한 찬 공기의 기운, 그리고 벽에 걸린 약초더미에서 풍기는 쌉싸래한 향이 이곳이 다시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나는 촛불을 켜두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손에는 어젯밤 도둑처럼 품에 안고 온 장부가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던 이름, 그리고 몰랐던 이름이 섞여 있었고 분명히 말하자면 그 어떤 글자 하나도 가볍지 않았다. 그중 김원길이라는 이름이 눈에 걸렸다. 이름 옆에는 각시투구꽃 세금 지급, 광산 세금 면제와 교환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오래전 어머니가 땔감을 모으며 혼잣말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고산 고을의 아이들이 약 한 첩 없이 죽어나가는데 고을원님은 참 그리도 편히 잠이 오는지. 그 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서 나무 토막을 타고 놀던 꼬마들 중 몇은 어느 날부터 다시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들고드로 국을 끓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에서 구절초를 말리며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울어야 깨닫는지 중얼거렸었다. 이 장부가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화연이 내가 불렀다. 그녀는 창문가에서 말린 약재를 다듬고 있었다. 오늘은 고산으로 가야겠소? 그녀는 눈빛만으로 동의했다. 별다른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진 이 진실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유약방을 들렀다. 은하는 이미 준비해 둔 차를 나에게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 멀어요. 이 차는 비를 맞고도 맥을 지키는 약초들로 끓였어요. 나리의 몸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나는 은하에게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다녀올 이 길은 단지 여행이 아닌 생명을 되찾는 여정임을. 고산 고을은 산맥과 산맥 사이에 자리한 고요한 마을이었다. 오래전부터 광산이 있어 부유했지만 그만큼 탐욕도 많았던 곳이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자 오래된 장독대 너머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건 그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었다. 그분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동여맨 채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화연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황홍이라 불리시던 분이신가요? 예전 고산 관청 곡창을 지키셨던? 할머니는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이름을 잊은 줄 알았지? 예전엔 쌀보다 약이 귀했지. 내 손자도 그 약 한 첩 없어서 설사 하나 못 이기고 갔었어. 그녀는 손끝으로 허름한 보퉁이를 열더니 아주 오래된 종이 하나를 꺼내 보였다.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엔 붓으로 적은 처방전과 함께 관인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아래쪽엔 작게 써내려간 한 문장이 있었다. 약은 도착하지 않음. 지급자 이름 없음. 그 종이를 보며 화연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종이 아마도 그 장부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소이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황혼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약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 청년 재미는 17의 나이에 왼쪽 눈을 잃었다. 그가 처음 나를 보며 말한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날이 전에도 누군가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그 사람, 한 달 뒤에 종적을 감췄어요. 지금은 믿고 싶지 않아요. 말보다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엔 각시투구꽃에 말린 꽃잎이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그분도 이 꽃을 믿고 계셨어요. 죽기 전날 저한테 말했어요. 이 꽃은 누군가의 독이 아니라 너의 생명줄이 될 거다. 나는 그 병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고산을 떠나 다시 경주로 향했다. 경주 외곽 설화 폭포 아래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화연이 예전에 배웠다는 한 대감이었다. 선생님, 화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내민 장부를 읽었다. 한참을 읽던 그가 문득 말했다. 내가 이 장부를 가져올 줄 알았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젊은이, 이 기록은 진실을 담고 있네. 하지만 진실이 언제나 정의가 되지는 않아. 그건 사람의 손에 달린 일이지.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그 손이 저라면 절대 이걸 가볍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품에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좋다. 그럼 시작하자꾸나. 진실을 세상 앞에 세우는 법을. 한양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은 늦봄이 막 시작되던 즈음이었다. 하늘은 옅은 회색 구름에 덮여 있었고 숭례문 남쪽 골목에선 이미 철쭉꽃이 피어거리 곳곳을 물들였다. 서울이란 곳은 사람의 숨결이 길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였다. 그곳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나는 이 도시가 우리를 반기기보다는 조용히 시험하려는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머문 곳은 성정동의 오래된 양반가였다. 벼슬을 내려놓고 경치 좋은 곳에 거처를 옮긴다는 말을 남긴 홍진석이라는 내 오랜 벗이 남기고 간 집이었다. 그와 나는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함께 글을 배운 사이라 서로의 흉도, 바보 같은 실수도 다 아는 사이다. 그가 말년의 책과 분만 남기고 산으로 들어가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 한마디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 세상이 곱게 변한다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하지만 곱게 버티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지. 진석이 남긴 방 안에는 그가 평생 썼던 붓, 그리고 정갈하게 접힌 책들이 몇 권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의 부친, 고 홍유겸 대감이 남긴 일기장이었고, 그 일기장 한 귀퉁이에 써진 이름을 보고 나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심기화와의 첫 거래, 병진년 7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탐욕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권력의 사슬이었다. 나는 화연과 함께 그 일기장의 일부를 복사해 뒷날의 증거로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속엔 각시투구꽃 한 송이를 말린 것이 고이 담겨 있었다. 시들고 바스러질 듯한 꽃이 피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수천 사람의 생명이었다. 이 꽃을 처음 본 건 13살 때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기방의 허름한 부엌 뒤 누군가의 약보따리 틈에서였죠. 그날따라 비가 왔고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의원은 없었고 기생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장독대 옆에 핀 작고 하얀 제비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래서 그때 처음 내가 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그녀의 고백은 짧고 담담했지만
내 가슴에 길게 남았다. 며칠 후 은하에게서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유약방에서 일하던 젊은 제자가 붙잡혔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일표, 고아로 자랐고 글은 못 읽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였다. 그는 우리가 모은 자료를 비밀리에 필사하던 중 신부인 측에서 고용한 사내들에게 붙들려 관하에 넘겨졌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화연은 아무 말 없이 망치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일표가 약방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처음 오던 날, 땀에 젖은 뺨에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그 조각엔 장독대와 바람개비, 그리고 풀벌레 3마리가 있었죠.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도 기록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작은 생명조차 지켜줄 수 없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연과 나는 대로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질문이 점점 커졌다. 과연 우리가 이 진실을 들고 나설 자격이 있는지, 과연 이 사회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물음을 품은 채 우리는 마침내 예조 관사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미 다수의 의금부 관리들과 도청의 첩보관들로 가득했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신부인 장부 사건이라 불리는 파장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날 나는 한참을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며 말했다. 이 기록은 단지 거래의 내역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 사람들 중엔 살아남은 자도 죽어간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청중 가운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화연이 증언대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강하지도 연기도 없었지만 진실을 담은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녀가 말을 마친 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한 관리가 일어섰다. 정의는 솟아나지 않지만 반드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언들은 충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자리에 앉아 국화주 한 잔을 나누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은하가 아이들에게 약초 차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화연이, 내일이 오기 전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봐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각자의 마음에 하나씩 작은 꽃을 피워냈다. 이름 없는 꽃이지만 그 향기만은 세상 누구보다도 분명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많았다. 성정동의 담장 위로 핀 꽃잎이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흩날리며 마치 우리가 싸워온 시간들을 조용히 위로하듯 날아다녔다. 화연과 나는 은하의 약방 뒷뜰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짧은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꿈의 잔해는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은하가 차 한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표가 깨어났어요. 나는 눈을 들었다. 며칠 전 신부인의 사내들에게 붙잡혔다 풀려난 소년, 일표. 그가 깨어났다는 것은 단지 의식이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또 하나의 진실을 지켜냈다는 증거였다.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내가 다시는 붓을 들 수 없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화연 언니가 그러셨어요. 진짜 붓은 마음에 있다는 걸? 화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가엔 금방이라도 넘칠 듯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아이가 처음 약방에 왔던 날 기억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말도 없고 손만 더듬더듬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약초를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곧 누구보다 정교하게 그려냈어요. 약초의 결까지 살려서요. 그 아이에겐 살아남기 위한 그림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상처까지 모두 지켜야 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형조에서 온 공문을 받았다. 정효섭 판관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예전에 북방에서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은 적이 있는 정의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도 있었기에 우리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길을 나섰다. 형조의 문을 지나 대청에 이르자 정 판관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말과 증거는 이미 조정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반발도 큽니다. 신부인의 손길은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분을 탄핵하려면 단지 장부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봉인이 살짝 뜯긴 흔적이 있는 그 편지는 바로 고산에서 가져온 장부를 조정에 보냈던 날 한 관리가 몰래 보낸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신부인께선 이미 귀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내려놓고 정판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화를 무너뜨릴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그때 정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조용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신부인의 그늘 아래 살아온 자들이고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우리는 남산 기슭의 조그마한 찻집에 모였다. 찻집의 이름은 백초헌이라 했고 안에는 5명의 인물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예전에 심가에서 하인을 하던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마님. 아니, 신부인은 약초를 저장하면서도 절대 하인들이 그 약을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약이 있는 걸 알면서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몰래 꺼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여인은 심가의 주방 상궁 출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모셨던 부군이 그만 폐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신부인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각시 투국꽃을 조금만 나눠달라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그러셨어요. 약은 금보다 귀한 것, 병든 자에게 낭비할 수 없다고요. 그녀의 말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죄책감을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내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유리병이었고 그 안에는 마른 약초 하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 아이가 죽기 전날 제게 준 겁니다. 아버지, 이 꽃은 독이 아니라 좋은 꿈을 꾸게 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그 작은 손의 온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화연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우리는 형조에 다시 출두했다. 정판관 앞에서 나는 전날 밤 들은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제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다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판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히 형조를 나섰다. 그 길을 걸으며 화연히 말했다. 이 길은 참 낯익어요. 예전에 관노로 끌려가던 날도 이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요. 오늘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더 이상 추위는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끝내 도착한 봄이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나는 포도청에서 나와 삼청동 형조관하로 향했다. 수위도 아닌 평복도 아닌
죄인의 몸으로 입은 옅은 회색 도포는 바람에 자꾸만 흩날려 내 발끝을 덮었다. 길가에 버들가지가 살랑이고 담벼락 너머로 복사꽃이 한 송이 떨어졌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기울고 있었다. 조용히 발을 옮기며 문득 생각이 났다. 어릴 적 내가 종로 뒷골목에서 쓰러진 병자를 업고 의원을 찾으러 달렸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일하게 문을 열어준 이는 칠수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쌀뜨물에 마른 뽕잎을 띄워 약처럼 끓여주었고 그 병자는 이틀 뒤에 열이 내렸다. 그때 나는 약이란 반드시 값비싼 약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그런 기억들을 품은 채 나는 형주 대청에 들어섰다. 대청 안은 이미 붐비고 있었다. 심기화 부인의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백성들, 조정의 대신들,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파견된 승정원의 사관들까지. 그 틈에 나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고산에서 만났던 소년 재민이었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재판은 정효석 형조 판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그는 삼배 도포를 입은 채 손에 장부 하나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누구의 말에 사람이 실려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자리라 생각하오. 나와 화연은 앞줄에 앉아 증언을 기다렸다. 그 순간 대청 한켠에서 익숙한 노인의 손이 들렸다. 고산의 황홍이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찻잔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 찻잔은 20년 전 우리 손자가 각시투구꽃 차를 처음 마시고 열이 내린 날에 썼던 것이요. 약을 나눠준 이는 관아도 의원도 아닌 그저 지나가던 유모였지. 그런데 그 다음 해 그 유모는 신부인의 약초 창고에서 약을 훔쳤다는 이유로 곤장 80대를 맞고 떠났소. 내 손자는 살았지만 그 유모는 떠났소. 그 찻잔을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온 것은 그날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았다. 그 다음은 칠수가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는 나도 몰랐던 것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종로 상거리에서 떡을 훔치다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부인이 저를 감싸주며 떡값을 대신 내주고 저를 데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심기화 부인이었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신부인을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저와 함께 자란 아이가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죽었을 때 신부인은 약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그의 말은 대청을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더 말하지 못했다. 백성들의 숨결이 모두 그 무게를 안고 침묵했다. 그 다음은 화연이 나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처음으로 심가의 약창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엔 이름 모를 꽃들이 향기롭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 옆엔 자물쇠로 잠긴 작은 괴짝이 있었지요. 그 안에 있던 것은 병이 깊은 이들이 필요로 하던 가장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느 날 신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약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다. 선택은 신이 아니라 가진 자의 몫이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괴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괴짝을 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라 생각합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멀리 울렸다. 마지막으로 심기화 부인이 발언권을 얻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는 반듯하게 틀어올렸으며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단지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약초를 손에 넣은 자가 조선을 지배합니다.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외국 상인들이 모두 가져갔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약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금은 늘 귀족의 손에 있어야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다. 신부인, 우리 아이는 열이 펄펄 끓어도 약국조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댈 수 있던 건 각시투구꽃 몇 잎과 물 한 바가지였습니다. 그 꽃은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신부인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재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종 판결은 3일 후 조정회의에서 내려지기로 했다. 3일 뒤 삼청동 대청 앞에서 조정의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신기화는 약초를 독점하고 이를 사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의료체계를 사유화한 죄로 본다. 이에 따라 관직은 박탈되며 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향후 10년간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며 해인사 금강선언에서 참회 생활을 명한다. 백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환호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다. 오직 긴 겨울 끝의 봄비처럼 조용한 울림만이 남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우리는 다시 서재산 아래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화연은 약초밭을 새로 가꾸었고 은하는 아이들에게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다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손끝에 묻은 약재 냄새가 나에겐 가장 정직한 언어였다. 하루는 한 소년이 찾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약을 달아달라 하셨어요. 옛날에 약을 나눠주던 집이라고 해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곳은 그런 집이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모여 국화차를 나누었다. 마당에선 각시투구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꽃의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바람은 향기를 데리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고 그 향기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안심했다. 진정한 변화는 함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이어지는 삶의 틈새에서 아주 작지만 끈질기게 피어나는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갔다.